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이 건축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은퇴하고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옥의 현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짓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삼청동 가실 길이 있으면 최근에 제가 이제 완공한 건물이 삼청동에 SK 영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시면 대부분 새로운 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집은 아니고요. 한옥으로 된 영빈관을 아마 4월 달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 뭐 그런 작업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좀 생소하게 집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한옥에 가장 잘 구현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사실 컬렉티비티라고 하는 말은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제가 채용을 한 것이고 모든 예술, 인간 사회도 그렇고요. 그냥 예술과 건축과 사회에 아주 통용되는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집만 보더라도 이런 벽면이 있고 바닥이 있고 문이 있고 창문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있고 광장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죠. 또 박물관 옆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또 맞은편에 상가 건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어갑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찌 보면은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이런 부분과 집합의 관계입니다. 여기 그냥 악보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피아졸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이제 이 작가가 만든 게 아주 유명한 세계 3대 탱고 중에 하나라고 하는 리베라 탱고입니다. 그냥 악보입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 되죠. 음악에 좀 조예가 있으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 악보를 구성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하나의 음표들이죠. 음표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게 지금 몇 박자죠? 4분의 4박자인가요? 탱고니까? 4분의 4박자니까 음표가 4분 음표가 4개가 모이면 또는 8분 음표가 8개가 모이면 하나의 마디를 이루죠. 저걸 마디라고 부르죠. 그 마디가 대략 그 스토리를 쭉 가다 보면 한 6개 또는 8개 정도의 마디에서 하나의 멜로디가 형성이 돼요. 그걸 음절이라고 그러죠. 소절이라고 그러죠. 그 소절들이 쫙 모이면은 하나의 악장을 구성을 하죠. 1악장, 2악장, 3악장 그렇게. 그래서 그런 악장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곡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마디 안에서는 이 부분이 이 음표가 되고 전체가 한 마디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음절 안에서는, 아니 소절 안에서는 마디가 다시 부분이 되고 소절이 전체가 되고 한 악장 안에서는 이 소절이 부분이 되고 악장이 전체가 되고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 나갑니다. 그죠? 음악에서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음악 또 세계적인 명곡, 베토벤 어쩌고 해도 여기 있는 음표 대략 반음계까지 하면 13개 정도를 가지고 그 부분들, 13개의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면서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작곡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음악도 부분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든 학문의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생물학을 만들었던 린넨 같은 경우에 이 생물 수많은 몇백만 종의 생물을 분류를 하죠. 어떤 과가 있고 속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면서 인류는 어디 영장류에 속하고 이런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죠. 또 이런 수학적 관계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대부분 이런 강의 오시는 거 보니까 수학하고는 좀 담을 쌓으신 이런 부분이실 텐데 집합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집합이라는 거를. 굉장히 쉬운 그 개념인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교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고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 건축이라는 거는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을 부분이라고 보면은 방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죠. 근데 그 건물은 다시
한 블록의 부분이 되고 그 블록은 도시의 부분이 되고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것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음악의 악보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과 도시의 관계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깔고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눈에 띄실 텐데 사실은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자동차가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 이제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이죠. 노만 포스터가 설계를 해서 이게 사실은 그 히틀러가 이 의사당을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공산당 소행이라고 몰아붙여서 이 공산당을 탄압하는 걸 빌미로 해서 나치 독일이 성립을 하죠. 조작을 하죠. 그렇게 한 그 아주 그 좀 역사적인 건데 통독 후에 이거 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현상설계에서 도움을 설계하고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이 자동차가 이 부카티라고 하는 지금은 조금만 덜 할 텐데 이 사진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입니다. 이게 대략 한 50억 정도 하는 자동차입니다. 뭐 얼마 안 되죠? 이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자동차라고 그럴 텐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 부카티는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돼요. 제가 탔던 뭐 소나타 같은 거 국민차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부품이. 좀 이제 고급 하이엔드 자동차 벤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만 5천 개. 이건 한 3만 개 정도 돼요. 3만 개가 아주 정교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이루죠. 자동차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 뭐 아무리 비싸봐야 뭐 싼 자동차나 비싼 거나 굴러가는 건 마찬가지죠. 스스로 굴러가니까 자동차라 그랬겠죠. 그 많은 부품들이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이 자동차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무슨 이건 내연기관이니까 뭐 지금 전기자동차가 있으니까 좀 그런데 내연기관 중에 제일 이 엔진을 구동시켜서 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피스톤이 있어요,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내연기관을 작동을 시켜서 그 에너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스톤이 없으면 정말 엔진이 뭐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엔진 작동을 하면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데 그 피스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피스톤은 쇳덩어리입니다. 뭘 할까요? 뭐 흉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이거밖에. 여기 있는 어떤 부품을 뜯어내도 그게 스스로 움직이질 않죠. 이런 그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그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메카니컬하다고 얘기를 해요. 기계적인 관계다. 기계적인 집합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분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모이고 합쳐져야지 하나의 완성된 전체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전체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나무도 훌륭한 완성품이죠. 그 나무들이 모이면은 이런 숲이 됩니다. 묘목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숲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뤘다. 그럼 100그루만큼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로 전환을 합니다. 소위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져요. 나무 한 그루 있을 땐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나무들이 모여서 만들면은 이 안에 뭐 잡초도 크고 뭐 새도 날라오고 물 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묘목장은 안 되죠. 100그루의 나무를 아무리 심어봐야 생태계가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묘목장은 묘목장일 뿐이에요. 그런 잔책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럼 이 숲들이 또 모이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됩니다. 산이 되면은 전혀 또 달라요. 계곡이 생기고 폭포가 생기고 뭐 좀 이상해져. 이런 그 관계. 그러니까 부분도 전체를 이루고 그게 모이면은 그런 전체가 모이면은 더 큰 그러니까 100그루의 나무보다 훨씬 증폭이 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집합적 관계를 이 유기체적 집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철학에서 좀 배워온 거예요. 쉽게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이미 이제 결론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현대 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집합적 관계라면 이거는 우리 한옥이나 좀 이런 인간적인 건축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계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자 요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상에 결론만 알면 재미가 없죠. 다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거 다 알죠. 누구든지. 자,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세 도시와 이제 유럽의 중세 도시를 얘기를 드리면, 스위스의 수도가 어딘가요? 베른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스위스의 수도는 추리히가 아니라 베른입니다. 스위스가 참 유기적 집합의 나라예요, 제가 보기엔. 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스위스는 아시겠지만 22개의 자치구역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캔튼이라고 하는. 그 자치구역에 말하자면 주지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라 봐야 스위스 작은 나라지만 연방입니다. 연방에 그냥 대표자 하나 뽑아 놓은 거예요. 네가 해라 하고서 뽑아 놓은 거지. 스위스 대통령인지 누군지 모르면 제가 수상인지 대통령인지도 몰라요, 스위스에. 이 사람이 무슨 국민한테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이제 좀 이 집합적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근데 베른이 중세 때 만든 14세기경에 11세기부터 해서 14세기에 완성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강이 이렇게 U자형으로 흐르고 그 강을 따라서 건물들이 배열이 돼 있는데 이 건물들이 대략 높이가 한 4층에서 5층으로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전부 연결돼 있고 이 도로가 몇 개 보이죠? 사람이 안 보이는 이유는 이 건물의 1층이 다 도로예요. 그러니까 전부 실내로 다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중세 도시를 만들 때부터. 11세기 어떤 공작이 이걸 설계하면서 그걸 이제 아케이드라고 부르죠. 아케이드. 1층은 다 상가예요. 상가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통로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글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거 못 지어. 딱 똑같은 형태로. 또 빨간 지붕에 이 기와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강의 흐름을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똑같이 생긴 건물들 안에 이 안에 학교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랄까 여기는 전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은 도시예요. 여기 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LA죠. LA. 이게 소위 CBD라고 하는 것이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고층이야. 딱 용도 지역지 구제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업지역은 뭐 10층 이상 가능. 여기는 안 돼. 또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또 공업지역이야. 여기는 뭐야. 이런 식으로. 딱 지금 서울시도 그렇잖아요. 상업지역 있고 주거지역 있고 뭐 사회주의 국가는 더합니다. 교육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북경의 도시에 갈 때 문교구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만 있어요. 대학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거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막 하염없이 가야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문교구 안에는 주거지역을 못 만드니까. 또 상업지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이런 도시의 삶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 서울도 비슷하죠. 여기서 일하고 낮에.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지? 퇴근하면 유흥구역으로 가야죠. 유흥구역 가서 친구도 만나고 뭐 밥도 먹고 그러다 주거지역으로 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 자기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제 뭘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럼 백화점 지역으로 가서 사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이 지역을 전부 부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근대주의적 사고죠. 그러니까 LA의 큰 문제는 뭡니까? 여기는 그다음에 이렇게 LA 가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다 도시야. 어때? 도시의 경계가 안 보여. 어마어마하게 넓어. 근데 그게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근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와서 일하고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밤이나 주말은 이거 텅 비죠. 여기 못 다니죠. 차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갔다가는 뭐 총을 맞는지 뭐 돈을 뺏기든지 뭐는 해야 돼. 이런 그 소위 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도 생기고 주말은 완전히 비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가보세요. 가보시면 1층은 다 상가고 2층, 3층은 저 대략 오피스입니다. 조그마한 오피스가 많아요. 시청도 막 분산돼 있어 그런 데로. 그 다음에 4, 5층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상복합의 진정한 주상복합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주상복합은 가짜죠. 그냥 그 아파트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편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베른의 도시가지의 모습이에요. 여기 마차가 다녔던 길이니까 뭐 자동차도 안 보여요. 잘 근데 어떤 여기가 이제 이 길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 가끔 이렇게 뭐 시계탑이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가. 물론 여기를 1층이라고 안 하죠. 이 사람들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그러고 1, 2층은 대략 사무실, 3, 4층은 주택. 이렇게 돼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데 와서 근무하고 점심시간에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거는 뭐 조그만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옆집 가서 뭐 치료받고 뭐 이런 정도.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안 보여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인적도 없고 뭔가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걸 나무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아주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는 한 나무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모아놓으면 제가 서울에서 제일 걷기 싫은 거리가 여의도하고 이 테헤란로예요. 정말 걷기가 짜증이 나요. 그렇게 막 사무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도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이 관계가 없잖아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다 1층은 다 로비로 잠겨 있어. 여기는 전부 상가예요. 그냥 걸어가도 재밌어요. 이런 걸 해서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아예 1층을 올 글래스로 해야 된다. 내부가 보이는 뭐 이런 법도 만들었죠. 어쨌든 뭐 이런 그러니까 두 개가 보면 여기는 전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는 나만 잘나면 된다라는 거죠. 나만 요 안에 들어가면 쾌적하죠. 냉난방 다 되고 넓고 전망 좋고 높이 올라가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들. 이건 이 근대주의의 사고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근대라고 하는 문제는 철학적으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 아마 도시계획이나 이 건축적 측면에서 근대의 가장 중요한 사고를 제공한 사람은 이 사람 같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같아요. 수학자죠. 커티션,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는 걸 만들죠. 다 아시죠? X, Y, Z 축이 있고 어떤 한 점은 이 좌표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공간은 다 균질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수학적 공간은 어디가 더 이거보다 낫다라고 보질 않죠. 다 균질해요. 그리고 모든 점은 위치만 있을 뿐 형태를 갖질 않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어디죠? 뉴욕의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이 한 블록 한 블록은 이 블록과 이 블록은 차이가 없어요. 다 균질해요. 단지 뭐만 있어요? 좌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가시면 13번가에 12번지 이런 숫자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리트하고 에버니하고 그걸로 다 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 도시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센트럴파크를 만들었어요. 이만큼을. 원래는 아니었대요. 이거 다 쪼개져 있던 거를 1800년대 누구 시장인가가 이거 다 허물고 공원으로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빼놓고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좌표가 막 흐트러진 데 있죠, 요거. 요게 원래 뉴욕입니다. 원래 뉴욕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네덜란드인들이 가서 먼저 만들어서 암스테르담인데 이게 뉴욕으로 바뀐 거죠. 영국계가 장악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쪽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의 표상이 돼서 서울의 강남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왜 생각이 있어요? 자, 요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똑같은 데다라고 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장소성 이런 건 다 배제돼 있어요. 배제돼 있고 이런 수학적 좌표 같이 그냥 나누고 수학적 오리엔테이션만 부여하면은 충분히 기능을 한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어디에 미치나요? 그러면은 이게 뉴욕만 가능하겠느냐? LA 뭐 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서울은 안 그래? 뭐 방글라데시는 안 그래? 뭐 전 세계라는 게 무슨 역사나 이게 관계없이 공간은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부산과 서울의 차이, 그걸 운운했다가는 뭐라 그러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됐죠. 우리의 도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서울이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수시로 이 서울 도시계획에 그게 바뀌어요. 바뀌는 게 뭐냐면 미국 유학을 공무원이 갔다 와. 그럼 배운 대로 해. 또 새로운 걸 배우면 또 해. 지역 지구제 했다가 혼합 지구제 했다가 뭐 했다가 많이 실험장이에요, 실험장. 뭐 물론 급하게 도시를 좀 정비하고 선진화 시켜야 되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 공무원보다는 도시학자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최고다 해가지고 막 서울시에 자문해서 깔아버리고 정책을 바꾸고 이런 뭐 많이 등장을 했죠. 처음부터 근린주거라는 또 개념을 가지고 또 뭘 목동 단지를 만들었다가 또 해체했다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에 맞는 어떤 도시적 모습 이런 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왜 그러냐면 왜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다 이런 그 균질한 공간이고 균질한 삶의 질이다. 이런 걸 철학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베른 같은 도시는 이런 지형이니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문화적 토대니까 가능하겠죠. 공작이 막 한마디 해가지고 쫙 만들고 뭐 이런.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계획체라는 게 이제, 자, 도시나 건축은 계획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계획의 대상이, 이건 어디 같습니까? 이거 또 나가면 안 돼. 브라질의 수도입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리오데자네이로가 아니라 브라질리아입니다. 브라질리아라는 수도예요. 브라질리아는 1960년대에 계획하는데 1년이 걸렸고 완공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무슨 JFK, 존 F 케네디는 아니고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수도를 옮기고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루초 코스타라고 하는 당시에 그 젊은 도시계획가한테 맡겨서 1년 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공공건물은 브라질의 국민 건축가가 있어요. 누구야? 오스카 니마이어라고 하는 국민 건축가한테 놀랬어요. 이게 공공건물을 150개를 1년에 다 설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창작력이에요. 뭐 문화시설부터 관공서부터 입법, 산부 다 대학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메인 축이에요. 메인 축이고 여긴 관공서들이 쭉 있어. 그다음에 제일 요 꼭대기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데모하기도 편해. 그냥 여기만 막으면 돼. 저희 집이 지금 청운동인데 헌법재판소 때문에 죽겠어요. 그냥. 집을 못 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 주택은 다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건 상업지역이야. 상가는 여기 다 있어. 이쪽은 군사지역이야, 또. 군대 사령부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자, 보세요. 동체가 있고, 쫙 날개가 있고, 꼬리에 날개가 있고, 이 동체 조종석에 있는 입법 참부가 있습니다. 1년 만에 만든 도시입니다. 계획의 승리, 계획체의 승리.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이 요를 가려면 상가에 가서 뭘 사오려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일방통행에 또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아주 간단한 무슨 요새 말하는 마트 같은 건 있는 거는 같은데
뭔가 없어요. 뭘 살려면, 식료품 하나 살려면 어디 차 타고 가야 되고, 브라질이 얼마나 더 없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50만이 살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꽉 찼어요. 차서 뭐 그럴싸하대는데 여전히 좀 삭막한 도시고, 오히려 요 강 건너에 큰 도시가 생겨서 200만이 도시가, 거기 뭐냐, 이거 건설 노동자들이 와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가 훨씬 인간적이야. 막 지어놔가지고.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쪽 도시가 훨씬 커요. 상권도 이쪽에 발달해 있어. 자, 반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예요. 이 모로코의 페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한 뭐 4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어요. 자,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심이 있고 큰 도로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중심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중심이에요. 이거 작은 거는 집이고 큰 거는 모스크예요. 뭐 약간 큰 거는 공공 건물이야. 작은 거 똑같이 생겼어. 근데 크기만 달라. 그 다음에 길이 안 보이죠. 이 도시는 30만이 사는데 중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광장 이런 거 없어요. 큰 도로 없어요. 보통 보면 서울도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고 중간 도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 나가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골목만 있어요. 자동차는 못 들어가요. 물론. 여기 한번 뭐 가는 관광객도 별로 없지만 가면은 꼭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요. 꼭 자기를 쫓아다녀야 된다. 여기서 이 길 잃어버리면 3년 전에 누굴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 프랑스가 이 모로코를 점령을 했는데 페즈라는 도시를 점령을 하려고 보니까 뭘 점령해야 되는지 몰라. 도시를 점령을 해. 그럼 뭘 점령하죠? 뭐 대통령궁이나 뭐 시청사나 뭐 이런 걸 점령해야지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여기. 왕궁도 일로 못 들어와서 저쪽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령하려고 보니까 30만을 점령하려니까 군대가 10만이 필요한가, 10만. 왜? 한 집 한 집을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옆에다가 신페즈를 만들고 점령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정부를 거기다 만들었어. 프랑스 이 식민지를. 희한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소위 집합체인 거예요. 여기는 전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부분만 있는 거야. 부분만. 세포들 같이 막 이렇게. 여기는 전체가 중요해. 무조건 전체가 좋은 건 아니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계획의 어떤 약간 정말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통제라는, 계획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정말 자연 상태로 증식이 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건축으로 갑니다. 제 관심은 물론 한옥을 공부하면서, 한국 건축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바도 많고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정말 개념적인 깨달음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바로 오늘의 얘기입니다.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한 그림만 이해하시면은 거의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집을 그린 겁니다. 어떤 집을. 여기 보면은 이 구례, 오미동, 가도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오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집이고, 현재도 이 집이 있습니다. 운조루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한 300년 정도 된 집이에요. 이 집은, 이 그림은 이 집주인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자기 집 자랑하는 데 쓴 거예요. 설계도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우선 이 그림을 보는 법. 요건 기둥입니다. 이렇게 선은. 새카만 건 뭐겠어요? 지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둥이니까 기와집이죠. 기와집. 기와집인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집의 구성이 기둥이 있고 집이 있으면 여기 기와집이에요. 한 채. 근데 몇 개가 있냐면 한 채, 두 채, 그 다음에 세 채, 옆으로 돼 있는 거 요거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 여덟 채, 아홉 채, 열 채. 그러니까 한 집이 10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댁들이 보통 몇 동 갖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몇 동 갖고 계세요? 한 동? 굉장히 부자죠. 한 동. 아파트 거의 사시는데 아파트는 대략 100분의 1동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한 동 안에 100세대 정도 들어가 있죠. 고층 건물은 더 하죠. 여기는 10동을 갖고 있어, 집이. 기가 죽죠, 우선. 거기서부터. 그런데, 뭐, 그것도 기가 죽는데, 하나 이 그림 수법을 보세요. 이 건물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죠. 기둥이고 이게 지붕이잖아요. 이 건물은 뭐야? 기둥이 위에 있고 지붕이 아래 있죠. 네? 그렇게 그렸잖아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렇죠. 뭐가 중심인가요, 여기서? 네? 이렇게가 하나죠. 그러니까 요 건물들은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건물은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은 쉽게 말하면 이쪽 소속이 아니라 오른쪽 소속이다. 그죠?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마당이라고 부르죠. 그 딱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렸습니까? 마당이 하나 크게, 둘, 셋, 그 다음에 이거 네 개. 요 건물은 하나인데도 요 큰 마당을 갖고 있어요.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5개, 요 건물에 딸려 있는 5개, 여기 6개. 그러니까 이 집의 구성은 10채의 건물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열된 건 병영 같은 건 나열시켰죠. 우리나라 아파트 좀 기분 나쁜 그거예요. 전부 일자형으로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나열한 거지. 여기는 구성을 한 거예요. 나열이 아니라 이 마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았어. 그러니까 10동의 건물이 어떤 질서를 갖고 있냐면 10동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의 마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 자랑할 때 이러는 거예요. 막 우리 집은 건물이 10동이야. 그럼 약간 좀 그 졸부 같은 느낌을 주는데 좀 우아하게 자랑하고 우리 집 마당이 6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하실 때 우리 집 53평이야 하면 좀 약간 그래요. 뭘 자랑할까요? 우리 집에 문이 26개던데? 뭐 문짝이 26개야 세보니까 뭐 얼마나 방이 많다는 얘기겠어. 뭐 그런 자랑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이 집을 계획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건물들을 이렇게 배열해 가면서 계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당부터 그립니다. 마당부터. 여기 마당, 이 마당, 이 마당을 그려놓고 그 경계에다 건물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은 빈 공간을 둘러싸기 위한 보조물이에요. 그래서 한옥에서 마당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예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 이제 부분을 따져봅시다. 이거 가난한 집은 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20대 재벌집 정도 돼요. 당시에 그 농사로 아주 거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죠. 근데 그냥 가난한 집은 그냥 요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방, 건너방, 뭐 마루 하나, 부엌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초가, 삼가는, 물론 기와집이니까.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건물 하나가 전체라고 치면 요게 부분이죠. 방들이죠. 요게 하나의 방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보통 이제 중산층 집들은 이렇게가 구성이 돼요. 사랑채 있고, 안채 있고, 마당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런 집들은 요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들은 부분이 되고 한 마당으로 이루어진 요 클러스터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더 따라서 그런 게 6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또 전체를 만들어요.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뒷산에 소나무를 열심히 그렸죠. 뒷산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연못이에요, 이게. 연못도 엎어져 있죠,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연못도 자기 거예요. 그럼 뭐 이건 담장은 뭐야? 이건 소유권의 경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담장은 이런 마당을 만들려는데 건물로 다 세우려니까 비경제적이지. 그래서 담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이 되는 거예요. 요 마당은 뭐, 이건 사당이에요, 사당. 저 조상님 모시는 사당이고, 요게 제사를 지내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담으로 이렇게. 요거는 건물이 하나 덜렁이는데, 이 집에 제가 전성기 때 몇 명이 밥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한 100명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인들은 이제 독상을 하고 그 하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도의 집을 설계해달라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인이 몇 명 있습니까? 네? 왜 물어보냐. 이건 하인 없이 관리가 안 된다, 이 집은. 이 정도 규모면. 이걸 기능적으로 다시 배열해야지.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당이 요 마당이에요. 이건 건물이 딱 방 하나인데, 마당이 좀 길어요. 여기, 요 분이 주인이에요, 요 분이. 요 분이 여주인이고. 그래서 이 종손인데 종손의 임무는 손님 접대가 임무예요. 제사 모시고. 그러니까 막 지쳐. 그 손님이 대부분이 뭐 어떤 손님이겠어요. 뭘 구워달라, 도와달라, 뭐 말썽이 생겼는데 종손으로서 해결해 달라, 뭐 이런 거야. 귀찮으니까 여기로 쏙 들어가. 이게 자기 책방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책방이고 자기 전용 정원입니다. 이게 꽃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꽃 갖다 놓고 그냥 쉬는. 아주 좋은, 아무도 모르는 데서 휴식을 취하는, 하여튼 뭐 그런 마당까지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다, 이게. 소위, 뭐랄까, 이 자연과 집합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집 그림 해놓고 여기를 그렸어요. 이거는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이건 뭘 것 같습니까? 길같이 보이는 거. 이건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지는 섬진강이에요. 자, 우리 집은 천왕봉부터 섬진강까지.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 옆집도 그려. 똑같이 그려. 우리 집도 천왕봉에서 섬진강까지야. 이건 뭐 내 소유냐? 내 거라는데 뭐 어때? 이런 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위치에다가 특히 이 사당이 제일 경관이 좋은데요. 여기 딱 쓰면은 조상님들이 보기에 저 멀리 산하고 강은 안 보여요. 낮아서. 근데 사실은 관념적으로 보는 거지. 이런 그 경관 좋은 데다가 이걸 배열한 거죠. 사당이 그래서 욕이 있질 않아요. 왜? 이 집들의 관리니까. 옆으로 빠져 있어. 약간 높은데. 쫙.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가면, 자, 방들이 모여서 요 전체를 이루죠. 건물을. 뭐 가난한 집 요거 하면 돼요. 중산층들은 요 건물들이 모여서 요거로 이렇게 하면 돼. 이 지금 부잣집이니까 이만큼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연과의 집합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연이 뭐렇다고 자기 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저도 막 강남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은 인왕산부터 청계천까지. 인왕산 밑으로 가서 우리 집이야. 막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냥 1시간이 인왕산 올라갔다 와. 내 거야, 이거. 내 산이야. 손님들 오면 뒷산 가자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굴러 가. 이게 이제 이 한옥이니까 그냥 이게 물체를 보면 방들이 작습니다. 한옥의 방들이 작잖아요. 그걸 쳐다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자기가 집그림이라고 그려놓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집주인이 이 경상도 안동 출신이에요. 안동 출신인데 여기에 무슨 옆 동네 군수로 왔다가 이 동네가 너무 좋아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지금이야 이주가 자유롭지만 그때는 야, 경상도 사람이 일로 왔어? 무슨 큰 사고 치고 왔냐? 이런 거고 자기 고향에서는 야, 무슨 현지처가 생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지. 이걸 말아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가서 쫙 펼쳐놓고 내가 이런 데 살아. 네, 좋아서 사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은 그냥 지리산부터 섬진강까지야, 그냥.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한옥에 얽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한옥을 자연과 조화가 되는 집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앉아서는 보입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이. 이거 내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그렇게 크고 화려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게 그냥 썰이냐? 아닙니다. 이 한옥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강릉에 있는 선교장이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이제 현존하는 주택 중에 제일 큰 집이에요. 큰 집인데 이 구조는 뭐 굉장히 복잡한데 요렇게 보면은 요게 안채고 요게 사랑채 요렇게 한 집이었다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여기 사랑채를 더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커졌어요. 이만큼이 영역이. 그러다가 이 별당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이 집의 담장은 요게 아니라 요렇게 둘러싸는 산으로 이루어진 게 다 자기의 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계속 이렇게 중첩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교장 강릉에 지금 가시면 뭐 이 집도 한번 가보실 텐데 가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물이 많다가 아니라 건물이 일정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한 집이었다가 이만큼 커졌다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렇게 이 중첩적인 그 영역의 확장이 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집의 구조예요. 숨어있는 구조예요. 저는 이런 뭐 처마선이 좋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한옥에 막 기둥이 베을린 기둥이 아름답고 물론 그것도 뭐 돼요. 근데 그건 극히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관계가 정말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면 현대건축도 안 될 수가 없는데 현대건축은 여기 아파트를 막 세우지만 아까 LA 같이 부분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의 무슨 현 생태계를 이룬다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선교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했어요, 원래 집이. 그러다 부자가 되면서 손님들을 엄청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손님용 주택을 만든 거예요. 이만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점점 부자가 되니까 이건 뭐냐면 노비들의 집입니다. 이거 다. 그래서 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한 집이에요. 그래서 선교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의 대문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문은 여기에요. 이 자연이 담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천에 가면 예천권시 종가라는 집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예천권시 종가예요. 같은 그 예천권시 권문회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을 쓰신 분이에요. 대략 한 600년 전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염증을 내갖고 취미로 사전을 썼어. 대단하죠. 난 정치 싫어 그러고 이제 내려가서 그분인데 집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권문회 선생이 경영한 별장이에요. 별장. 초간정이라는 별장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 좀 독서하고 싹 아침 먹고 일로 가는 거예요. 싹 가면 이제 저기 가서 쉬면은 점심 때쯤 되잖아. 그럼 또 친구들이 모여들어 여기에. 모여들어서 여기서 뭐 시도 짓고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다가 자 이제 뭐 또 보세요 하고 쓱 가면 이제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뭐 그런 그게 이제 선비의 일생이에요. 자 그런데 요 건물을 보세요. 요 건물은 크기도 비슷하죠. 3칸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팔짝 지붕에. 그 다음에 마루가 2칸, 방이 1칸이에요. 마루가 2칸, 방이 1칸이야.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난간도 있어. 난간도 있어. 그런데 얘는 왜 주택이고 얘는 별장일까요? 네? 네? 이제 집합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집합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네. 이 건물은 안채와 집합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랑채야, 이게. 이 건물은 뭐랑 집합이 돼 있어요? 자연과 집합이 돼 있어요. 그래 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는 똑같아. 부부는 성격이 없어요. 결국 건축을 규정하는 거는 집합의 관계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씀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볼 때는 기와집. 근데 기와집은 성격이 없는 거예요. 이 건축의 성격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옥의 원리고 사실은 모든 건축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은 이 구조, 껍데기를 디자인을 하죠. 그걸로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건 조금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랑채라고 그러고 얘를 안채라고 부르는데, 예? 안채가 있으니까 사랑채가 존재하는 거지. 이 안채가 없으면 아니에요. 그 사랑채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자의 공간이고 이건 남자의 공간이거든. 안채가 없어. 여자들이 없다. 그럼 이건 뭐야? 무슨 이상한 좀 변태들의 공간이지, 그냥. 그런 겁니다. 자연이 없으면 별장이 될 수가 없죠. 이 건물을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이런 자연, 뭐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자연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별장이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요새 호캉스라는 것 때문에 뭐 좀 무색합니다. 건물만 있으면 뭐 되긴 돼요. 요새는 호텔만 뭐 호화로우면. 근데 조금 전통적인 개념에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거는 진주에 있는 촉성루고, 이건 밀양에 있는 염남루예요. 이거 두 개가 기능이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영남루 촉성루 들어보셨을 텐데,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객사누각이라는 거예요. 객사누각. 쉽게 말하면 이건 진주시 컨벤션 홀이에요. 이거는 밀양시 컨벤션 홀이고. 하여튼 뭐, 기능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설계도에서 만든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규모도 같고, 뭐, 모든 게 같아. 그런데 또 이 강변에 있어, 둘 다. 그런 데다 만들어요. 이 컨벤션 센터를. 그 동네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데 만들어. 잔치하는 데니까. 춘향전에 어사 출두하는 게 다 저런 데. 저런 데서 막 먹고 마시고 있는데 어사 출두하는 거예요. 근데 촉성루는 뭘로 유명합니까? 의기 농계로 유명하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건물을 했는데 왜 이건 촉성루가 영남루일까? 뭐가 달라요? 물하고의 관계가 다릅니다. 이게. 이 물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의암이라는 그 바위예요. 여기서 임진왜란 때 일본 외장이 잔치를 하다가 의기 농계가 끌어안고 이렇게 투신 동반 자살한 거죠. 여기는 안 돼요. 자살하려도 다 걸려. 대나무에. 여긴 단절돼 있어. 그래서 이게 영남루고 이거는 촉성루인 거예요. 똑같은 부분을 갖다 놨지만 이 관계가 확연히 다르다. 이런 게 건축의 실체입니다. 건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종로 3가의 옛날 모습입니다. 왼쪽은. 이게 지금 어디냐면 그 핫한 익선동입니다. 이게 익선동. 근데 요게 다 뭐 집장사들이 이 집을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사실은 요게 한 세트야 보니까. 요렇게 한 집장사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아파트가 우리 없었으니까 중산층들이 요 집 하나 딱 사가지고 뭐 저희 친구들도 이런 데서 많이 컸고 합니다. 이거 뭐 대략 그 건평이라 봐요. 이거 한 땅이 커야 한 30평, 건물은 한 20평,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막 6식구, 7식구가 다 살았어요, 여기서. 근데 하나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좁은데 마당은 다 있어, 이렇게. 이거 막아갖고 쓰면 좀 넓겠는데. 절대 안 합니다. 한옥은 마당을 막는 순간 집합의 관계가 다 사라져요. 마당이 있으니까 이 좁은 집이 서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는 거예요. 이걸 딱 막았다. 막아서 이걸 거실로 만들었다.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 그냥 다 사람들이 미치지. 서로 간섭하고. 요게 있으니까 이 방들이 살아남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재밌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옥이 좋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북촌도 마찬가지예요. 북촌에 지금 관광객이 너무 와갖고 주민들이 못 살 지경이야. 그래서 막 난리인데 여기도 뭐 익선동은 완전히 저 핫한 플레이스로 바뀌었죠. 이 음식점들 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모여드는 것 같아요? 이 집 하나가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죠. 이건 집장사 집이에요. 그냥 날림으로 졌어요, 사실은. 자, 지금 하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집 중에 하나를 이제 허가 조건이 그거예요. 있는 부재를 활용해서 지을 것. 야,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뜯어보면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썩었어.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 하나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싸구려 집들이에요, 다. 서울에서 몇 개 없으니까 이 한옥들을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좋은 집들은 아까 지방에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이 운조루나 이런 게 아주 정통 한옥이죠. 근데 왜 그렇게 꼬여드느냐 여기에. 이게 집합의 힘이죠. 이게 모여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모여있으면 집합적 힘이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철거가 된 데입니다. 보문동입니다. 보문동인데 여기 옛날 시민 아파트도 있죠. 이게 이 시민 아파트 이름이 집합주택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이야. 근데 여기는 집합성이 없어. 여기는 굉장히 집합적이에요. 이 동네 주민이 서로 다 알아. 보면은 여기에 보이시나? 이게 사진이 좀 오래돼서. 애들이 여기서 놀아, 골목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데 할머니가 이렇게 돗자리 피고 화투하고 있어, 혼자서. 요게 뭐겠습니까? 요게 보면, 이 아파트, 그 복도에 복도, 이게, 요 골목이. 이 아파트 복도에서 애들이 막 뛰어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옆집 할머니가 복도에다가 좌판 깔아놓고 막, 화투 좀 치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여긴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 집하고 이 집은 헷갈릴 이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은 계단 아래에 있는 집, 이 집은 계단 위에 있는 집이야. 아무리 술이 취해도 자기 집 찾아가. 여기는 안 돼요. 아파트에서 숫자 빼놓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이 1011층에 한번 살았는데 젊었을 때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자꾸 10층 가서 막 눌러. 근데 안 열어줘. 그래서 발을 뻥뻥 찼더니 웬 낯선 여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는 거죠. 숫자 없으면 못 찾습니다. 숫자 없이 찾을 수 있겠어요? 아파트에서 동에서 다 숫자 빼고 엘리베이터 숫자판 다 빼버리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여긴 그런 게 전혀 없죠. 이 집은 전봇대 아래에 있는 집, 이 집은 그 옆집의 옆집, 뭐 이런 식의 관계로 다 이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건축에서 제일 큰 도시, 전체는 이제 도시인 거죠. 아마 그리고 제일 작은 부분은 자기의 방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방에서 도시까지 가는데 방에서 나와서 마당을 거쳐서 대문을 열고 나갑니다. 우선 집을 나가야 돼. 집을 나가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골목을 쭉 가야 돼. 골목 가면은 또 바로 큰 길이 아니라 마을길이 있어. 거기에 뭐 이발소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그걸 따라 쭉 가면 큰 길을 만나서 버스 타고 도시로 가는 거예요. 몇 단계를 거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관문을 서너 개를 거칩니다. 소위 이제 그걸 건축에서 영역이라 그래. 방의 영역, 집의 영역, 골목의 영역, 마을의 영역 이걸 나가야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도시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도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 강남에 살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가면 바로 유흥가요. 강남역에 살았어. 버스가 바로 있어. 그럼 내 방에서 바로 도시로 가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좋은가? 어디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중간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방에서 뿅 튀어나가면 도시야. 저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으로 이사 왔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중간에 막 없어요. 걸러주는 게 없어요. 걸러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데를 거쳐 나가면서 이웃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할머니한테 인사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이건 뭐 그래도 이건 서민 아파트니까 괜찮았지만 뭐 고급 빌라라고 하는 건 아래 윗집 서로 몰라야 되고 휙 내려가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이런 거죠. 쫙 내려간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 쫙 타고 가면은 도시로 그냥 가버리는 이런 관계인 거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좀 사례들이 좀 재밌어서 몇 개를 더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그 전라남도에 있는 두 마을입니다. 두 마을이고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대략 한 40년 전쯤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바뀌고 그래가지고 같은 전라남도 마을인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초가집들 뭐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데 여기 동네는 초가집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래서 요 건물은
이 집 소속일까요? 이 집 소속일까요?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인 것 같은데 문이 여기 달려 있어. 아마 이거는 이 집 소속이었는데 일로 줬나 봐. 그 정도로 경계가 불분명해. 그 다음에 다 문들은 열려 있어. 여기는 뚝뚝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담으로 다 막혀 있어요. 여기는 저 염소를 보세요. 염소도 뚝뚝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개들이 떼로 다녀요. 막 어울려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오픈형, 여기는 폐쇄형.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이 더 강조가 돼 있지. 여기는 전체적인 형상이 더 중요한 집. 왜 그럴까요? 여기는 농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여긴 섬이에요, 섬. 여긴 논농사를 짓질 않아요. 밭농사밖에 없어. 밭은 혼자 지을 수 있어. 논농사는 같이 짓지 않으면 안 돼. 논농사는 대략 한 20세대 정도가 지금이야 뭐 다 기계 경작하니까 또 요새는 그거 짓지도 않죠. 영농법인에서 다 해줘. 여기는 근데 20세대 정도가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은 품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회 구조인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다 어업하고 밭농사니까 나는 나, 너는 너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을의 형상이 달라져요. 어떤 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초가집 한 채 한 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가, 이 집합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좀 걱정되는 곳인데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입니다. 지금 이 산불이 이 근처까지 가서 아마 우리나라의 건축으로 국보를 2개를 꼽아라 그러면 병산서원하고 이 부석사 최고의 건물을 그렇게 꼽을 텐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미 고운사라는 절은 불에 타버렸어요. 고운사가 굉장히 좋은 절이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건축적으로 그냥 그 집합의 관계가 제가 가지고 논문도 썼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관계를 가진 절이었는데 타버렸어요. 어쨌든 이 병산서원입니다. 병산서원이 이 건축가들한테 뭐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베스트 10 뽑아라 그럼 2위 항상 1위나 2위로 꼽히는 건물이에요. 전통 건축 중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건물은 다 1930년대 대충 지은 집들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집이.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 건물을 보세요. 건물 보면은 여기는 방이요. 이건 마루예요. 뻥 뚫어져 있어요. 방이니까 차 있어요. 근데 그 꽉 차 있는 방 아래에는 이렇게 큰 아궁이가 뻥 뚫어져 있지. 그죠? 또 이렇게 대청 밑에는 계단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다 보면은 막힌 데 뚫리고 막히고 뚫리고 막히고 뚫리고 뭔가 이렇게 음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 한국 건축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뭐냐? 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최소는 요 방과 마루입니다. 요 세트예요. 한 세트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분자 같은 거예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로 쪼개지는데 원자는 성질이 없어요. 여기는 한국적 공간의 성질은 방과 마루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차 있고 하나는 비어 있어요. 이건 온돌이고 여기는 마루잖아요. 온돌은 불을 좋아하고 마루는 불을 극히 싫어해요. 타잖아. 이건. 또 온돌은 낮을수록 효율이 좋아요. 보온이 돼. 마루는 높을수록 시원해. 온돌은 겨울용이고 마루는 여름용이에요. 이게 아주 상반된 그 두 개의 성질을 갖는 게 그다음 방은 차 있고 마루는 뚫려 있어. 이런 그 상반된 성질의 것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적 공간입니다. 한옥을 제일 먼저 아주 기초적으로 정의를 하면 방과 마루가 한꺼번에 있는 집이에요. 한 번에 있는 집이에요. 방만 있는 집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루만 있는 집도 많아요. 일본 집들은 다 마루만 있어요. 다담이 깔려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마루장입니다. 뜯어내면. 근데 방과 마루가 공존하는 집은 없어요. 대보세요. 있으면. 없어요. 이게 한옥이에요.
아주 근데 이 두 개가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란 말이야.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이 상극이 하나의 지붕 안에 하나의 세트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병산서원 이 강당은 아예 그걸 강조하듯이 위를 막아서 뻥 뚫어버렸어요. 이 좀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지. 아궁이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크게 뚫었어요. 이게 철학적인 거죠. 양, 음이면 양, 양이고. 양이 막 교차하는 이런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집합의 지금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건물이면, 건물이죠. 건물은 다 차 있는 거라고 보면 마당은 뚫려 있는 거죠. 역시 음양의 관계가 또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확대 반복을, 증폭돼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질이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게 있으면 비어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늘 이 한옥에 숨어 있는 거죠. 요건 기숙사입니다. 요 앞에 있는 서원은 기본적으로 기숙학교예요. 기숙학교. 기숙사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출석부 조사했어요. 이건 저 가서 300년 전에 출석부를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한 보름 동안 조사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서원은 졸업 연도가 없어요. 졸업 연한이 없어요. 능력별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과제를 주잖아. 그 과제에서 합격하면 계속 과제를 해가지고 끝내면 나가는 거예요. 낙제하면 계속 다녀야 돼. 그리고 이 자기 주도형 학습이에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보름에 한 번씩 그 시험을 봐. 테스트를 해. 다 나와서 야, 그동안 이 논어의 이 장 몇 장 너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줄줄줄 해석하면 그래? 그 다음 장 해. 근데 안 돼. 그럼 또 다시. 출석부를 가지고 한번 했는데 재미삼아서 매년 같은 이름이 있으면 낙제한 거잖아 이게. 제일 빨리 졸업한 사람이 1년 반 만에 졸업을 했어요. 제일 늦게까지 확인한 게 26년짜리까지 확인했어요. 졸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 있어. 26년 동안. 하여튼 뭐 재미있는 건데 이것도 봤어요. 10명 정도가 잡니다. 여기에. 10명 정도 학생회장은 독방을 줘요 또. 이게 완전히 계급제 사회예요. 나머지는 두 칸에다가 8명, 9명이 때려 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마루는 꼭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이거 막아가지고 방을 좀 넓히겠지. 안 해요. 이걸 막아서 방을 넓혀도 좁은 건 마찬가지야. 하루만 지나면 또 좁아. 그러면 이게 조금 튀어나올 때가 있어야 돼. 나와서 막 좀 쉴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지. 이게 음양의 그러니까 방과 마루의 이 것들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놔야 돼. 비워놔야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 발코니 확장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집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40평대 이상에서 발코니 확장하는 건 조금 좀 비워놔야 그걸 못 참는 거잖아요. 막 다 채워야 되고 뭐 그런다고 넓어진 것 같죠. 뭐 그냥 익숙해지면 또 좁긴 마찬가지. 특히 가장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발코니라는. 발코니라도 있어야지 싸우고 나가서 좀 담배라도 피고 멍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이런 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아유 튀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쉬는 거예요. 그런 게 이 한옥의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방하고 마루가 만나지를 않았어요. 삼국시대는 따로따로 있었어. 이거를 왜 그러면 같은 레벨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높이로 조절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도는 낮을수록 좋고 마루는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불은 일로 안 가야 돼. 따뜻해야 되고 추워야 되고 이거를 조절하는데 거의 한 15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조선 초에 와서 겨우 이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고려 때만 해도 따로 있었어. 마루 건물, 온돌 건물 따로.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기술적인 거고 공간적인 게서 차 있으면 꼭 비어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하회마을도 지금 불에 탈까 말까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물인데, 자, 하회마을은 요래서 하회마을입니다. 이렇게 그 강이 이렇게 돌잖아요. 강이 돌아.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만 끝나니까 또 이렇게 돌아. S자형으로 돌아요, 이 강이. 그래서 하회라 그러죠. 물돌이, 물이 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마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도같이. 하회마을이 뭐 세계 유산인 건 아실 거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마을이라면 하회마을, 양동마을 두 개가 세계 유산으로 돼 있고, 정말 정말 뭐가 풍부한데, 자, 하회마을을 가서 보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집들의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들쭉날쭉. 어떤 건 서향, 서남향, 동향, 남향, 심지어 북향도 있어요. 이 집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질서의 질서라고 부른다. 뭐라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질서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자유분방한 질서를 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반되잖아요. 뜨거운 아이스 커피 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었을까?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건축은 전 재산입니다. 대부분이.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아닌가? 저희 집은 좀 그래요. 건물이 우리 집이 전 재산이에요. 거의. 70-80% 해, 이상해. 또 자기 집을 짓는다고 쳤으면 이거 다 자기가 지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었을까요? 지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하지 뭐. 밥 먹듯이. 그냥 밥 한번 먹어보고 아유 이 집은 안 되겠네. 다른 식당 가서 먹을게. 건축 해보고 안 되니까 옆에 하나 또 짓지 뭐. 아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을 지을 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요새는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지. 사갖고 갈 때도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오를까 내릴까부터 해서 학군이 어떨까, 교통이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하잖아. 제일 끝집은 안 좋아. 가운데로 가야 돼. 등등등등. 여기도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유분방해졌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였어. 근데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강이에요. 강이 이렇게 돌아. 하회마을이 요거야. 자, 다시 가서 강이 왜 돌까요? 강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야. 왜 하회는 물이 S자로 흐를까? 왜? 산이 막으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직선으로 갈 성질을 갖죠. 제일 빠른 루트를 따라서. 근데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 산이 있는 거예요. 막혀. 이렇게 흘러. 이렇게 가려니 여기 산이 있는 거예요. 막혀. 또 막혀. 이 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산들이니까 이 마을에는 여러 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중요한 집들을 몇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다 산들이에요. 산들. 중요한 산들이에요. 이 집은 이 산을 쳐다보고 있고, 이 집은 이 산을 쳐다보고 있고, 이 집은 이 산을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집하고 이 집은 형제 집이야. 그 유명한 서해 유성룡의 집하고 그 형님이 유은룡의 집이야. 이건 북촌댁으로 되어 있는데 충효당, 양진당이 그건 거예요. 이 집은 충효당은 아예 서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향이 안 좋아 여기가. 그런데 왜 그래? 형님이 보는 산을 내가 같이 못 본다. 형님을 위해서. 그래서 돌아 앉았어 이렇게. 근데 하나씩 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은 이제 주어지잖아요. 땅은 주어지면은 이 집의 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 근데 그 향은 뭘 쳐다봐야 돼? 그걸 안대라고 불러요. 안대. 안대를 정하는 거예요. 이 봉우리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하회마을에는. 그럼 내 안대를 어디로 정할까? 그래서 집의 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집들이 다 다른 안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고 이렇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안대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 집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질서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봐야지 그 질서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렇게 생긴 마을도 아니까 이렇게 아닌 마을도 많아. 저 안동의 다른 지방에 태계의 고향이 있어요. 토계동이라는데 거기는 산이 하나야. 앞에 보이는 산이 서쪽에 있어. 그래서 모든 집이 서양을 하고 있어. 거기는. 남양이 좋다는데 그런 거 안 따졌어요. 남양이 좋은 거는 낮잠 자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지. 이 사람들 맨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데 뭐 집에 있질 않죠. 밭에 나가 있고 늘. 또 공부하는데 뭐 햇빛에 사나요? 방 안에서 하지. 그러니까 별로 안 따졌어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안대가 뭐냐. 내가 뭘 쳐다보고 살 것이냐. 대부분 집에서 살았으니까 직장이 없었으니까. 농토니까. 그럼 항상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요새는 그걸 전망이라 그러고 뷰라 그러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 안대를 정하고 거기다가 집에 축을 맞추는 겁니다. 축을 맞춰서 모든 기준을 거기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대가 그러니까 요렇게 쳐다보면은 안 보여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뷰로 봐야지 이 마을을 만든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절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은 이 전라도에 있는 금산사고 오른쪽은 창녕, 그 경상도에 있는 관룡사라는 절이에요. 건물을 보세요. 이거 두 개 다 대웅전이에요. 여기는 옆으로 길어요. 건물이. 여기는 짧아요. 수직적이에요. 여기는 수평적이에요. 대략 대조가 되죠. 약간 오른쪽은 약간 날아가는 것 같고 왼쪽은 쫙 가라앉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이제 보시네. 뒷산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뒷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산들은 이렇게 생겼어. 높은 산이 없어요. 능선이 이렇게 그냥 수평적이에요. 경상도는 좀 험해. 경상도, 강원도는.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절들이나 건물들이 이렇게 약간 뾰족해요. 대부분이. 안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냥 이런 데다 옆으로 긴 집도 있어. 그건 잘못 지은 거예요. 건축가가 별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지면 어떻게 돼요? 산을 자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셨을 때 부석사 무량수전에 무량수전만 보지 마세요. 뒷산이랑 같이 보셔야지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량수전이 왜 위대한가? 이건 배울 인기둥이 아니라 그 산과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가서 보시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을 한 사람이 그 지형 전체를 읽어내면서 거기다가 적합한 건물을 만든 거거든. 그렇지 않은 건축가는 뭐 3년. 그러니까 옛날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옥이라고 다 좋은가? 아니죠. 나쁜 것도 많아요. 지금도 막 쓰레기 같은 건축이 많듯이. 이런 건물도 있지만 그냥 뭐 부셔버려도 건물도 많듯이 과거에도 그래요.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걸 가져야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대부분 명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뒷산과 같이 보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찍으시고 그래야지 좀 제대로 오늘의 강의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건축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절은 이렇게 찍혀요. 근데 서원은 반대야. 이건 하나는 병산서원이고 하나는 도동서원이에요. 세팅은 같아요. 앞산이 있고 앞산이 있는데 여기는 길고 여기는 뾰족해. 건물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저 만대로예요. 7칸으로 길어. 여기는 수월로라는 건 누각은 3칸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앞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앞산이 뾰족하잖아요. 여기. 그거에 맞춘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데 긴 건물에 하면 산을 잘라버리죠. 여기는 이게 병산서원이잖아. 병산서원의 뜻이 병풍서원이라는 병풍산이라는 뜻이야. 병산이. 병풍이라는 뜻이야. 병풍같이 펼쳐져 있어요. 앞산이. 그래서 이 건물이 길어요. 근데 왜 서원은 앞산이 중요할까? 이게 이제 또 이건 또 다른 주제예요. 절은 뒷산이 중요해요. 왜? 모든 신도는 이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거꾸로 쳐다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부처님만 그렇게 봐요. 전부 이렇게 보지. 근데 서원은 서원의 주인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야.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쳐다. 이게 원장이 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원장석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비례예요. 한혜종도 뭐 이렇게 좀 학생 소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학생 대표랑 면담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대학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근데 국립대학이거든. 그럼 국가지. 국립이니까. 그러니까 다 실망하는 거야. 그럼 학생은 뭡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학생은 손님이지. 고객. 교수님은요? 우린 종업원이지.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주인은 원장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이 원장석입니다. 이렇게. 이래서 서원은 이게 중요한 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게 안대라 그랬죠? 이 안대가 뾰족하니까 거기에 맞춰, 이 문 보세요. 이건 완전히 이 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이 축에다 맞춰 있잖아요. 다. 여기는 병산은 뚜렷한 봉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옆으로 쭉 길어. 이래서 명건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뭐가 좋으냐? 두 개 다 명작이에요. 거기에 잘 맞춰져 있어. 네?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뭐가 좋으냐? 그 지형에 잘 맞춰. 둘 다 훌륭해. 제가 보기엔. 건물만 보시면 안 된다. 건물은 아까 건물은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연과 조화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야. 이런 게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이 문제들이에요. 이 병산소원의 모습이죠. 만대로 이거 자체는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겨울에 못 쓰죠. 여름에 모기 때문에 못 쓰죠. 봄, 가을이나 잠깐 좋을까? 도대체 뭐에 쓰는 거냐? 요게 병풍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요게 딱 있어서 요로 낙동강이 탁 보입니다. 요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발견하고. 제가 원장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래서 여기다 만들었구나. 이게 낙동강이 흘러요. 위에 산이 있어요. 아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아주 명확하게 구획이 돼.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병풍을 만들었어. 진짜. 7칸의 병풍을 만든 거야. 이거 뭐가 그림이죠? 자연이 그림이고. 그래서 이 정말 이 입지에 맞는. 그러니까 이걸 기능적으로 보면 이거 뭘 쓰냐 도대체. 텅 비어 있는 거를. 그리고 이 병산소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잘나서가 아니죠. 이 건물은 이상하게 생겼어요. 비례도 이상해. 기차같이 생겼어. 이것만 달랑 따 뜯어놓고 보면 진짜 이상한 건물이야. 근데 이게 이런 사이에 있으니까 강과 산과 인간 사이에 있으니까 대단한 매개체가 되는 거죠.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그게. 이게 없었으면 그냥 펑 터져 있는 산이고 강이지. 근데 이게 있으니까 산과 강을 나눠버리고 옆으로 자르고 위로 자르고 아래로 자르고 경치를 다 탁 잘라가지고 건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다른 환경에 잘 맞는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가시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원에 가서 계속 건물을 찍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서원에는 뒷산이 안 보여요. 아예. 왜? 원장은 뒷산을 의식하지 않아. 앞산만 생각이 돼. 자, 이건 병산서원의 이 방인데, 이 원장실이에요, 원장실. 원장실에, 이거 원장실의 교무실이야. 교무실의 모습인데, 창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여기는 낮게 있고, 우리는 좌식 생활했으니까 전부 창이 아래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높이 있느냐? 또 이건 들창이야. 이렇게 열었다가 놓으면 탁 떨어져. 얘는 옆으로 여니까 계속 열어놓으면 돼. 아마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이런 거 그려오면 크리틱에 뭐라 그럴까요? 창 높이를 맞춰야 돼. 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열어봐야 알아, 열어봐. 탁 여니까 이런 모습이 나. 이 산이 탁 보여요. 여기 열었죠, 지금. 열고 있는 거죠.
여기 작대 같은 거 보이나요? 옆에 그 조교가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창은 거의 닫혀 있는 창이에요. 근데 한번 열면 이 산이 보여요. 이 산이 뭐냐면 문필봉이라는 산이에요. 문필, 그 붓의 끝, 뭐라 그래? 붓머리라 그러나? 그게 문필이에요, 문필.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보면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럼 이건 맨날 보지. 안 돼, 그러면. 공부 안 하니까. 막힐 때 봐라, 이거 막힐 때. 그래서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막히면 일어나서 열고 잠깐 보고 닫는 창이에요. 그럼 맨날 열어놓으면 되겠네. 그거 안 된대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왜 길게 안 만들었을까? 앞에 잡동사니가 보여요. 요거만 자르려고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조 선비들이 좀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거 만들고 엄청난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좀 크게 안 만들어. 좀 째째한데 어쨌든 요거 하나 만들어 별 의미를 다 부여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연과의 교감이라 그럴까, 자연을 대하는 태도죠. 자연도 아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경관도 아껴야 돼요. 좋은 경관이라고 계속 그것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고 막힐 때 봐라. 뭐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계로 보면, 자, 이제 제가 그 중국 건축사를 공부할 때 제일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중국 학자들이 자기네 책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영국인들이 썼어요. 책을 대부분이. 중국 건축사, 뭐 제가 접할 수 있는 책들이 그 앞장을 딱 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 건축은 중국뿐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 건축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양 건축은 뭐 그리스 스타일, 로마 스타일, 그다음에 뭐 로마네스크, 비잔틴, 뭐 르네상스 계속 발전해 왔다 그렇게. 그래서 근대 모더니즘까지. 근데 동양 건축은 올리 한 양식밖에 스타일밖에 없다. 차이니즈 스타일이다, 그게. 그래서 딱 예시가 나오는 게, 자, 한나라 때 건축이나, 청나라 때 건축이나, 그게 다 2000년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나무 기둥의 기와집인 거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건 좀 이상한 말이지. 우선 그리스하고 이 영국 건축을 하나로 보는 것도 이상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스하고 영국이 어떻게 한 계통인가?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따지면 서양 건축도 맨날 돌로 만든 거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뭘. 근데 이제 그들의 눈에 그게 이제 동아시아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동양의 이 문화를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전부 우리도 뭐 삼국시대 건물이나 조선시대 거나 다 그게 지화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안 변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가시면 다 똑같이 보이시죠? 제 눈에는 이집트가 3000년의 역사인데 계속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3000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식하니까 그냥 이집트 하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 정기간에 걸쳐서 피라미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라미드 2000년 전에만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 안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도 계속 변해요. 근데 그걸 한눈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똑같은 거, 그건 오만한 태도죠, 사실은. 이집트 3000년의 역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긴 기간 아닌가? 어떻게 그동안 안 변하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근데 뭐가 변한 것이냐? 과감하게 이제 여태까지 논의가 뭐예요? 건축의 본질은 집합이라 그랬어요. 관계성, 집합. 부분이 아니다. 전체다. 전체의 관계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가 변했냐면 이게 삼국시대의 절이에요. 삼국시대 절은 직선, 기하학적이야, 이렇게. 이게 미륵사의 이렇게 축이 명확하고 요 비례 관계가 1대 1대 1이고 요 높이와 요 높이의 관계도 다 비례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큰 탑이 있고 좌우 대칭적이죠. 이게 전부 기하학적 질서를 따라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로 오면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통도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막 건축이.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 정점으로 와요. 이거는, 그래서 이 건축은 아주 짓기에 편하겠죠. 수학적이니까. 딱 점을 찍어서 거기에 세우면 돼. 높이도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걸 지나가면 휙 돌고 해서 살짝 보였다가 다시 보였다가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의 방식이 달라요. 어느 걸 뭐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거는 기하학적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유기적 집합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건축이. 이거를 이 재료만 가지고 안 변했다라고 하면은 20세기 건축은 다 한 가지 콘크리트 한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만 가지고 가면 이 벽돌집이나 저 런던에 있는 200, 300년 전의 벽돌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분류법은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 건축, 중국 건축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핵심은 재료나 형태가 아니라 집합의 관계다. 그게. 그러니까 수학적 집합에서 유기체적 집합으로 완전히 이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다시 우리는 근대적 집합, 소위 아까 기계적 집합의 관계로 다시 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기와집이 콘크리트 집이 됐느냐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좀 이런 그 유기적 집합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그 중국과 일본의 이제 한국의 비교도 똑같아요. 자, 한중일 비교 잘 하시잖아. 그래서 뭐 첨화선이 중국은 뭐 어떻게 되고 한국은 있고 일본은 직선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막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궁궐이에요. 경복궁의 모습이에요. 경복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집, 뒷집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죠. 뭐 탑도 하나 있었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여기는 뒷집은 안 보여. 이게 문이에요, 문. 우리나라 이게 광화문에 딱 섰을 때나 똑같은 거야. 뒤는 탁 막혀 있어. 안 보여. 여기는 규모는 엄청 커. 규모 가지고 비교했다가는 뭐 맥을 못 치죠. 근데 집합의 관계로 보면은 자, 나는 나, 너는 너야.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집합적 형태예요.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공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동골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궁궐은 다 훼손이 돼갖고 요 그림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아주 아슬아슬해요. 보일 듯 말 듯 막힌 듯 이게 제일 힘든 얘기가 그거예요. 막힌 듯 열려있다. 전문 한 건축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저기 한예종에서 무용과 교수라고 얘기하면 한국춤이 그렇대. 이렇게 뻗는 듯 말고. 아, 이거 어려워요. 좀 뭐 이렇단데요. 응? 뻗는 듯 말고, 땡기는 듯 밀어라.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그게 근데 한국적 미래는 거예요. 그걸 잘 추는 사람이 명인이야. 응? 우리 건축, 이 공간의 관계는 게 담장이 요 정도 돼갖고 막힌 것 같은데 쓱 보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이 자금성은 4m의 담장. 빡빡 막혀 있어. 명확해요. 이런 관계. 돌의 정원이 있어요. 한중일이 전부 돌 정원을 만들어요. 돌로 만들어. 자, 이건 중국의 괴석 정원이에요. 돌의 정원이에요. 지금 저 사진이 안 그런데 이게 돌을 수만 개를 갖다 쌓아서 만든 거예요. 여기선 돌 하나하나가 중요해, 안 중요해? 필요 없어. 전체적인 형상이 중요한 거야. 응? 다 붙어가지고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쓰여진 거죠. 이건 일본의 돌정원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뚝뚝 떨어져 있죠.
돌 하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물론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관계보다는 이 하나의 형상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붙은 듯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붙은 듯 떨어져 있어. 이게 저 해남에 있는 윤선도, 이게 저 독일도에 있는 윤선도의 정원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요 하나 더 잘 생겼는데 요 관계도 아슬아슬해. 이게 붙은 건지 떨어진 건지 아슬아슬한 그런 집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분도 좋고 전체적인 형상도 좋고 거기에 집이 하나 쓱 들어가. 이런 집이. 이런 집이 이게 조금 크게 복원을 했어요. 항상 불만이었죠. 이거보다 작았을 텐데 좀 커요. 어쨌든 이런 것들과 이 자연과 인공이 슬쩍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를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게 좋은 정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르죠. 같은 돌을 다루더라도 이거 뭐 저도 역시 한국인이니까 우리께 제일 좋아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일본인들에게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뗄렘 떼고 아싸리하게 말이야.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항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딴 데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일본식 공간입니다. 일본의 이 도다이지에 있는 승방인데요. 이 승방 하나가 150평이에요. 엄청 커요. 이 안에 방이 한 20, 30개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네? 일본 영화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저기 주인 만날래 문이 몇 개가 열리는지 모르지. 여기 성주가 저기 있고 오야붕이 여기다 이제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쫙 앉아 있잖아. 이런 풍경이 많죠. 문 열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공간이 어둡겠죠. 지금은 이제 조명을 해서 좀 밝은데 조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있어봐야 등잔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두워요. 공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일본 애들이 음의 공간이라고 그랬어. 자기들의. 이렇게 어슴푸레. 그냥 아주 깜깜한 건 아니고 아주 약한 불들이 있어가지고 어슴푸레해. 그러니까 여기서 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장을 여러 번 같이 해가지고는 입과 코가 구별이 안 됩니다. 하얗게 바르고 거기다 시뻘겋게 칠해야 돼. 그 일본 화장을 아시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공간 때문에 그럴까? 일본 기모노가 반짝반짝해. 금박을 막 해. 그래야지 보이는 거예요. 일본의 밥그릇이 옷 칠하죠? 예? 옷 칠하잖아요. 옷 칠해야지 이게 국그릇인지 밥그릇인지 구별이 돼. 그 공간 자체가 어두워요. 왜 여자들은 그럼 밖에 나가면 쥐죽은 막 쥐잡아먹은 것 같잖아요. 여자들이 밖에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와. 그냥 여기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소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음의 공간 예찬이라는 일본 그 유명한 수필가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공간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안 그래. 세상에 제일 밝은 집이 한옥이었어요. 통유리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동서를 막론하고 제일 밝은 집이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도 보여서 제일 깨끗한 집인 거야. 이런 데는 다다미 요거 살짝 들쯤 바퀴벌레 온상입니다. 유럽 집도 마찬가지로 다 껌껌해서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뭐 쥐하고 같이 살고 그러는 거지. 미키마우스가 괜히 나왔겠어. 이게 한옥이에요. 한옥은 문득이 열면 바깥이야, 그냥. 이게 제가 설계한 집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일본 집은, 자, 이게 지금, 일본에 큰 집이 많습니다. 민가도 굉장히 큰 집이 많아요. 한 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런 정도 집이면 건물이 4동이 되고 마당이 생겨야 돼. 그래서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일본 같으면 이거 한 덩어리로 그냥 한 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본 집은 근본적으로 마당이 없어요. 뜰만 있어, 그냥. 앞뜰, 뒷뜰. 마당이라는 게 이렇게 건물로 에워싸져 있는 좀 실내 같은 그런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죠. 뭐 방과마루가 있는데 열면 이렇게 되죠. 뭐 물론 춥고 뭐 좀 뭐 일본 집도 다 춥죠. 하여튼 여기 굉장히 밝아요. 한옥은. 뭐 얘기가 뭐 정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이게 유럽의 사례인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딘지 아시죠? 산토리니. 세계적인 관광지죠. 여기가 인구가 3,000명인데 1년 관광객이 300만이 오든가 그래요. 국제공항이 있어요. 전세기들이 막 내리는. 근데 이 집들 뭘 보러 오냐? 이거 보러 오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이게 익숙한 풍경인데. 우리나라 달동네 판잣집에.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가 해적들이 살았어요. 19세기 때.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때 그리스인들이 해먹을 게 없으니까 해적질을 한 거야. 정말 오스만 터키의 그 노예같이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이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이런 집을 만들어 놓고 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구별이 되나요?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안 되죠. 이거는. 여기는 부분이 없어. 다 한 덩어리야 그냥. 이런 데 보세요 이게. 이 집인 줄 알았더니 길이고 이 집인 줄 알았더니 그 밑집에 옥상이고 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미로같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적촌이었어. 그러니까 튀는 거지 막 튀어가지고 못 찾게. 그런 것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서 자 이제 통일을 하기로 했어. 우리 하얀색 칠하자. 그 다음에 빨래 널지 말자. 연탄재 버리지 말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 관광지가 된 거. 이런 게 바로 집합의 힘입니다. 한 부분은 별거. 딱 하나 여기 보니까 노란 집이 보이죠, 이거. 제가 한 40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가서 이거 희한해. 그래서 보니까 건축 설계사무소가 있어, 이 동네에. 그래서 이게 그 건축가한테 찾아가서 이런 데서 뭘 설계하냐 했더니 데려가는데 자기가 설계한 집이래, 이게. 딱 규제가 돼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밖에 못하게 돼 있어. 하나 새 집인 거는 색깔을 노란색을 칠할 수 있다. 흰색은 오래된 거고. 그게 딱 차이.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위해서 규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런 건물 하나 딱 짓는 순간 관광객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도 만족하냐 할 때 나보고 그래. 이거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설계하기 힘들어 이거. 그냥 번듯한 건물 하나 설계하는 게 낫지. 다 따져가면서 옆집하고 관계 따져가면서 이걸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게 이제 집합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아름다움. 달동네 하나하나가 뭐 아름답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둡고 좁고 다 그래요 집들이. 그런데 이게 모여 있으니까 집합적으로 이 지형하고 또 잘 맞죠. 이 절벽과 잘 맞고 세팅도 좋고 석양도 좋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유럽에 여행 갔다 아까 베른도 그런 거죠. 건물 하나 특징적인 건물이 없어요. 도시 전체가 근데 다 동화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건 다 집합의 힘이죠. 자, 이건 뭐 제가 설계한 건데 자랑하려고 자랑할 시간이 없네요. 뭐 이런 것들이 한옥, 현대 한옥. 그러니까 설계는 굉장히 이건 울산 그 현대 조선소 안에 있는 영빈관이에요. 아주 옛날에 설계한 건데 굳이 또 한옥으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이제 공장이에요. 다 멋있을 것 같은데 공장인데 뭐 이렇게 겹으로 막 겹겹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아늑해졌어. 24시간 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선소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그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쾅쾅 하는 소음들이. 밤새 일어나요. 잠을 못 자. 근데 영빈관을 이랬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겹으로 했더니 싹 들어갔더니 소리가 안 들려. 여기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고. 아까 제가 얘기한 집합의 관계들을 여기 적절히 적용을 해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설명 뭐 자랑하려면 한정이 없는데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 이렇게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감싸고 해서 하나의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건 제 창작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한옥을 분석해보고 나온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맡기면 이거보다 훨씬 잘하죠.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근데 현대적으로 이게 건물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저 경주 배동에 있는 한옥 별장입니다. 별장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내부적인 거. 이거는 저 아모레 퍼시픽의 저 추모관인데 여기 현대식 건물이고 이건 한옥이에요. 두 개를 합쳤어요. 합쳐서 그 공간 구조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재료나 이런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국 건축에서 배운 그런 집합의 관계들을 여기다 한번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굳이 이거 전체를 한옥으로 해달라는 걸 제가 회장을 설득해서 이 부분만 그러고 이건 현대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아름지기 사옥입니다. 여기도 이 한옥과 근데 실제로 이게 다 한옥이에요. 이 한옥을 위해서 재료도 통일하고 나무로. 여기는 저 지붕, 기와 지붕 같이 그냥 뭐랄까 좀 존재감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현대적 한옥의 집합의 관계는 이런 것. 그래서 뭐 마지막 우리나라 소나무는 하나는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하나하나는 좀 구부러지고 무슨 뭐 금강송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여놓으면은 신성한 숲을 이룬다. 그래서 아마 현대 건축도 좀 이랬으면 하는 겁니다. 좀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참 좀 안타까워요. 뉴욕 가든 전 그렇게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뉴욕의 모습이. 하나하나는 막 빛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이상해지나 하는 거. 뭐 이런 건축과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